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선거법 개정 이슈가 한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심상정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계산식,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그거는 수학자가 손봐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복잡한 선거법. 그런데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라고 하는 게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모셔서 의석수 계산기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거냐, 이런 아주 진지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가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수학을 잘하시게 생겼습니다만은. 여하튼간 많이 복잡한 거를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왜 유권자들이 의석수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제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접하는 선거제도인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난 4년의 시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자기가 던지는 표가 총선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네. 계산수는 한 번쯤은 예측하고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 막 하셔가지고 제가 막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있었는데, 내가 던지는 표가 과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표로 혹은 몇 퍼센테이지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의석수 계산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계산기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던 건데요. 화가 나요? 예. 네.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로 만든 국회나 이걸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이런 걸 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지 않는 건가? 그냥 모르고 투표하면 그냥 그게 끝인 건가? 그래서 이제 또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캡 이런 어려운 복잡 수식을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긴 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그렇죠. 설명이 되어 있었고, 불친절하죠, 진짜. 네, 이건 예. 누군가는 꼭 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혼을 갈아서 만들었죠. 혼을 갈아서 만들었다. 와, 듣기만 해도 각오가 새로운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한창 이제 의석수 계산하고 방송에서 할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기실 같은데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몇 표를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냐, 계산자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우리끼리. 그 패널들끼리. 아무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우리 복잡하다 이러고 끝내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직접 계산기를 만드셨는데 그 원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의석수 계산 수식이 이제 공직선거법 부칙에 나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코딩으로 짜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래머 선배나 디자이너 선배, 그리고 이 의석수 계산법을 타파한 선배들이 진짜 정말 담장을 앉아가면서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계산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두들길 수가 있을 텐데, 공부해보시니까 어때요? 선거법 내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참여연대 이전관리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시민분들도 정말 이해하시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도 나중에는 질문을 더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만큼 어려운 선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던가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실 저도 100% 제 말이 맞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제가 좀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학을 원래 잘하셨습니까? 제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포자가 만든 의석수 계산기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또 프로그램 선배랑 전문가 선생님들 진짜 한 10대분 모여가지고 다 같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테스트를 거친 거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복잡한 공식을 공부해서
계산기까지 만들었어요. 수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포기자가. 그런데 이게 예전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많이 달라지던가요? 계산식에 의해서 해보면은? 확실히 지난 20대 총선 결과만 도입을 해봐도 네네. 확실히 이제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좀 줄어들고 예. 작은 정당의 과소 대표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눈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까요? 그러면 한번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20대 지금 결과가 제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가면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거대 정당의 의석수와 그리고 이제 정당 득표율 간의 불비례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네네. 비율이 이거를 불비례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그래프 모양만 봐도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직접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의석수 계산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A당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데 후보는 A당에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만 실제 또 정당은 B당의 그런 정당 공약 이런 것도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 차이점 같은 걸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투표를 2개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2번 행사할 때 내가 A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 표 행사하고 B당에 대해서도 한 표 행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식적으로 몇 표나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산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렇죠.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투표가 또 좀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만 18세로 투표 연령이 하향 조정됐다는 건데 이 하향 조정된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총선이랑 똑같이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한 투표용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나온 후보자에게 던지는 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1등을 한 사람만이 당선이 되는 게 지역구 투표용지.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2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는 그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 찍는 네. 그게 하나가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라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닌 정당에게 던지는 투표인 거죠. 정당명이 쭉 나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중에서 네. 내가 원하는 정당에서 찍는 겁니다. 네. 자, 1인 2표를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자, 지역구는 몇 석이죠? 지역구는 253석이고요. 네. 이제 비례대표는 47석. 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정말 길어지는 건데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캡을 씌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캡 그렇죠. 씌웠다는 게 정확히 뭐죠, 그러면? 캡을 씌웠다라는 거는 상한 의석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거를 47석 전체가 아니라 30석까지만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30 곱하기 50, 그러니까 0.5 해가지고 15석.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장 최대는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번에 이 계산기 만드느라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세부적인 계산은 뭐, 계산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하더라도, 우리가 투표하러 갈 때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지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역구 투표용지에 어떤 걸 투표해도 결국 1등이 당선되는 건 똑같긴 하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분배 정의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지지하던 특히 작은 정당을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국회로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진 선거제도다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당당하게 약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정당이 원내에 조금 더 한 석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투표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 중에 30석이 연동형 캡을 씌워준 그거였다. 그럼 나머지 17석이 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네. 그냥 이제 병립형 비례라고 하는데요. 네. 병립형 계산하는 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바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투표용지에다 투표한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네. 17석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과 별개로 이제 30석에 대해서는 뭐 연동형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니까 그거 플러스 네. 30석에 대해서 내가 얻는 거 플러스 네. 17석 중에서 또 우리 정당이 얻는 거 그렇죠. 플러스 이게 비례대표의 네. 숫자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네. 자, 계산기 이제 확인하고 가고 싶으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됩니까? 네, 그냥 포털 사이트에 위석수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 참여연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네. 위석수 계산기 말고도 이제 내 생애 첫 공직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을 위한 Q&A 시리즈 같은 것도 연재하고 있고 네. 다른 좋은 콘텐츠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참여연도 홈페이지로 와주셔서 보시는 것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렇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볼 게 많겠군요. 네. 내가 잘 모르던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렇죠. 이제 저희도 후보자의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평가 이런 것도 계속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자료도 같이 읽으면서 이번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사전에. 그랬더니 조금 헷갈리던데 보완해야 될 점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위석수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아직도 오류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지금은 프로그래머 선배가 진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류나 이런 거 계산할 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예. 주시면 좀 더 완벽한 위석수 계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종류의 뭐 오류 같은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네. 고쳐지더라 이런 얘기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되는 게 바로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래한국당 예를 들면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21대를 겨냥해서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떻던가요? 네, 진짜 위석수 계산기로 이제 위성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뭐 30%를 받았을 때 몇 석이 나올까? 약간 이것도 전부 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라 네네. 딱히 뭔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위석수가 몇 석인가를 차치하고 나서 위성정당의 뭔가 존재부터가 일단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 정당이 비례대표 용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가. 이제 정당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사회의 지향점 같은 걸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인 건데 최근에 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당 공약이 딱히 없다. 위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되게 무책임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우리를 유권자에게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정당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투표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좀 정말 정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당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당에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 지역구 뭐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신인이라든가 뭐 좀 돈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정치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는데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러면은 조금 몰각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사실 또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라고 한다라는 건 사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갈등의 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싸우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잘 싸우는 거. 예. 네. 근데 이제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기존의 지역구에서 1등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국회 모습이 그런 거인 거예요. 전부 다 50대, 60대, 남성, 80% 이상의 관료,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연령대에 다른 삶을 살아본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비례대표라고 하는 좀 더 이제 다른 소수자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정책을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인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주 짧게.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작고 작은 조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좀 더 다른 상상이 유권자분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로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받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니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였습니다.